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 교육부 서민견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 번 들어도 좋은 말인데요. 네. 네, 항상 얘기 드리는데 저희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스타일이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친근하게 아는 척하면 되게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항상 저를 봤을 때 대면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뉴트라이트의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이죠. 저희가 한국아메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비전 웰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웰리스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굿모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굿모닝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또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죠.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본적인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이나마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굿모닝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변화된 부분을 많이 느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툴을 굿모닝이라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뭐 변화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프로틴과 프로바이오틱스 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또 70일 정도 진행한 다음에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체성분 측정을 해보니까 신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신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전달을 하고 계신데, 전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굿모닝이란 툴이 굉장히 훌륭한 툴인데 꼭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 드릴 거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는 기준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모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굿모닝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섭취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고 프로틴 섭취하는 거, ABO 리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루틴을 쉽게 만든 거고요. 전파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굿모닝인데요. 그 굿모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생활습관 성형에 있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본인이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습관들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건강,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데 있어서 49% 정도는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을 교정했을 때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고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 해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이오 해킹, 왠지 해킹이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해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 해킹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본인의 습관을 교정하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합니다. 뭐 의약품을 활용하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기기라고 얘기를 하죠.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이오 해킹의 기본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식사 시간을 제한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서 적절한 수면 시간,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오 해킹의 가장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바이오 해킹의 시작을 어찌 보면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생활습관 성형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생활습관 성형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질병, 우리가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습관 질병? 들어는 봤는데 약간 어색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은 제가 70년대 중반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신 분들, 90년대 학번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습관 성형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질병을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인병이라고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병이었어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는
뭐 중장년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들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서 쓰지 않아요. 영양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습관 질병 가로치고 구성인병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제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즉 그 발생 연령대가 전 연령대로 확대됐기 때문에 성인병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생활습관 질병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생활습관 질병이 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을까? 하나하나의 문헌자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 란셋에서 발표한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2030년에 태어난 아이는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넘버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1등하는 거, 좋은 쪽에서 1등하는 것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란셋의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더불어서 그 질 좋은 의료 어떤 기술들을,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기대 수명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올라가야 돼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소실된 시간을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린 시간 제하고, 독감에 걸린 시간 제하고, 코로나에 걸린 시간 제하고,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했던 시간들을 모두 제한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같이 올라가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도 기대 수명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유지가 되거나 연도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책에 따르면 17년 정도까지도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기대 수명이 높은 사람과 이 기대 수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강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야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생활습관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습관 질병,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70%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생활습관 질병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의학을 보는 관점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 중심의 의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론 중심의 의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왜 가세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나 감기 걸렸어.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야. 허리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야. 이게 결과론 중심의 의학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결과론적 중심의 의학이 아니라 원인 중심의 의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활습관 의학의 선구자가 에드워드 필립스라는 분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의 원인 80% 정도가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습관 성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해라, 스트레스 관리해라, 수면 관리,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굿모닝은 바로 이런 습관을 교정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은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어떤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리를 꼬신다, 허리가 좀 구부정하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리를 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잘못된 습관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저희 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아이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이 아이는 기분이 좋으면 코를 팝니다. 코를 파요.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게 나오면 코를 팝니다. 책을 보다가 코를 팝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만점 받으면 코를 팝니다. 여기서 기분이 한 단계 더 좋아지게 되면 파던 코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왜 먹냐. 그거 하지 마라. 콧구멍 넓어진다. 별 얘기 다 했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건강을 저해시키는 습관들 본인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뒤에 설명드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저자 책을 쓴 할 엘로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통제할 수 있었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습관을 통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통제하십시오.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통제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힘들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습관을 고칠 거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틴.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에 체화시킬 때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습관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만드는 루틴을 행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고리의 핵심은 보상이었습니다. 내 습관을 만들고 싶어. 건강하게. 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루틴을 해야지 돼. 하루하루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 격려와 독려가 있어야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공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 형성의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굿모닝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고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 프로틴과 프로바이오틱스, 물을 섭취하면 좋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잘 되지 않아. 그거를 루틴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잖아요. 채널을 통해서. 또 인증을 하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보상하면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자라는 개념이 바로 굿모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행하셨던 것들이에요.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 채널 구성 인원도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 가능하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이 만들어지면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굿모닝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보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너무나 간단하고 편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의 변화된 몸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학교 친구들끼리 또 굿모닝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채널을 진행한다는 것도 나는 이제 누군가의 만들어진 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참 재밌었던 게 3개,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 리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사진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다른 내용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채널로 얘기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이 굿모닝의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굿모닝 구성도 매우 간단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이 왜 구성되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된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제품의 리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섭취하시는, 즉 섭취한다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고요. 동시에 ABO 리더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에게도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인지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용이하게 전달하고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굿모닝의 영양학적 가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굿모닝 루틴은 다 아실 겁니다. 물 한 잔 섭취하고 프로바이오틱 섭취하고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충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해?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는 동안에 신체에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신체의 에너지원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화작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것을 분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는 동안에 외부에서부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는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이런 거죠. 머리카락을 만들거나 아니면 피부가 회복되거나 상처가 치유되는 거, 자는 동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일들,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은 근육이 분해되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서 신체의 영양소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상 직후에는 바로 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를 몇 가지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학교 교재에는 뭐 근육 합성을 촉진시킨다, 당 수치 안정한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산염기 평형에 도움이 된다 등의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저는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리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리더 여러분들을 바라보잖아요. 이 서로가 바라봤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단백질이라는 것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신체의 기본 구성비 가장 많은 게 수분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단백질이 20%, 지방이 10%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수분을 제외하고 신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결과물, 오늘 피부가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저 보면서 피부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아서예요. 제 피부에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28일 전에 단백질 영양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각화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이 콜라겐을 만들고 피부의 진피층에 그 진피층의 콜라겐이 밀고 올라오면서 편피층을 형성하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제 팔에 보이는 이 모습은 28일 전에 단백질의 영양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화주기라는 것은 나이대마다 또 다 달라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10일 주기로 각화주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처 치료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들게 되면 각화주기는 느려지게 됩니다. 40일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이 단백질에 기인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화주기처럼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고 평생 나랑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체되는 주기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뼈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 같은 경우는 15년 주기로 교체돼요. 피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죠. 4주의 각화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8일 동안 계속적으로 서서히 교체됩니다. 위점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릅니다. 왜?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2시간 30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 같은 경우는 12에서 18개월 사이로 계속적으로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초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초에 약 380만 개의 세포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제 몸에서는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머리를 한번 만질 때마다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380만 개가 세포가 교체될 때 그 세포가 어디서 교체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위점막 2시간 30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위 안에 있는 세포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현 시간에 교체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위점막이 교체되는지, 저기 있는 위점막이 교체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그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에 맞춰서 신체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혈중의 아미노산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교체될 때 혈중에 아미노산이 있어야지만, 즉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혈중의 아미노산 농도가 부족하게 되면 교체 주기에 맞춰서 그 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을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단백질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육을 위한 영양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몸짱이 되기 위한 영양소 아니에요? 보디빌더만을 위한 영양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근육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호르몬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호르몬 얘기도 잘 하지 않아요. 단백질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만감으로 식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사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1996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메타 분석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똑같은 단백질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단지 근육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식생활을 조절해 주면서 체성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지 돼? 또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처럼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는 게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체중 킬로그램당에 맞춰서 섭취해라. 저와 여기 앞에 계신 리더 여러분이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왜? 신체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세포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섭취해라. 그럼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얼마나 섭취해야지 돼? WHO에서는 체중 킬로그램당 0.8g을 권장합니다. 0.8g. 근데 이 0.8g이 최소량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누워 계시고 활동량이 떨어지시는 분이 0.8g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최소량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1g을 권장합니다. 1g. 1g 정도를 섭취해 주면 좋고, 활동적인 삶을 사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2에서 1.6g 정도를, 또 몸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1.6 이상을 섭취할 것을, 1.6에서 2.2 사이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섭취하는 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이 나의 체중에 맞는지 1g으로 계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없으신가요? 그냥 굿모닝 진행하신다고 아침에 파이토프로테인 권장량만큼만 섭취하시는 분?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권장량만큼? 예를 들어서 50kg의 사람인 경우에, 50kg인 경우에 이분이 1g씩 섭취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그럼 이거 파이토프로틴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파이토프로틴 한 스쿱이 10g의 단백질 1회 섭취가 하루에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럼 50kg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이틀치와 플러스 반일치를 섭취했을 때 하루 섭취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권장 섭취량만큼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백질 50kg의 사람이 50g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열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 단백질을 선택하실 때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못된 포커스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아미노산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단백질을 선택하는 좋은 기준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기준이에요. 좋은 기준이자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선택해야 될 때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열량이라는 부분이에요.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열량이 1회 섭취 기준으로 45칼로리입니다. 45칼로리. 그럼 90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걸 50g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단으로 계산할 경우 225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g에. 이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시나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인터넷에서 같은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필요한 다른 단백질 제품의 열량을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이토프로틴 하루 섭취 20g으로 계산했을 때 20g으로 90칼로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보게 되면 200칼로리가 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하루 섭취 기준을 하게 되면 보통 400에서 5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많은 것도 2000칼로리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면서 열량이 낮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단백질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느니 밥을 먹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열량이 높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하실 땐 꼭 내가 필요한 단백질 양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열량을 제공하는 제품인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은 WPC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농축유청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농축유청 단백질은 단백질이 순수 함량이 70에서 80% 정도예요. 그런데 탄수화물과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농축유청 단백질은 가격이 저렴한 편인 반면에 맛은 굉장히 좋아요. 이 단백질이 많이 판매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헬스클럽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벌크 형태예요. 딸기 맛, 바나나 맛, 초콜릿 맛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에요.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칼로리 넘는 제품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이 제품들은 왜 이렇게 열량이 높아? 단백질 함량은 낮은 대신에 이 몸짱이라든지 벌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디빌더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 번 진행하게 되면. 근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할 때 혈중의 당의 수준이 떨어질 경우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 합성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제품에는 당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맛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좀 더 낮다는 이유로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 그 열량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백질 섭취하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는 단백질 먹은 다음부터 건강한 돼지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세상에 건강한 돼지는 없습니다. 그냥 돼지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왜 건강한 돼지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이 단백질 섭취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이 쪘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남는 잉여의 열량이 다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내 몸에 쌓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열량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은 ISP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 대두단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식물성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스코어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언제 어느 시점에 섭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단백질은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그램수가 정해지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굿모닝을 얘기하냐면 이상적으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배해서 섭취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단백질이 혈중에서 가장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침에는 어떤 시점이야?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혈중의 아미노산 농도가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왜? 식사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오전에 적극적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배하라고 섭취했는데 그렇다면 나 운동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실제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운동하신 직후에, 근육 운동하신 직후에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근육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헬스장에서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분배해서 섭취하는 거와 운동 직후에 분배해서 섭취하는 거 어느 쪽이 더 낫냐를 보게 되면 근육 합성에 있어서 역시도 운동 직후에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섭취했을 때 운동 직후에 섭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혈중의 아미노산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나 아침에 섭취하게 되면 이 논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조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식사량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굶었을 때, M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HP는 고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공복감이 줄어든다, 또 전체 열량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이른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에서 공복감을 가장 덜 느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공복감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문헌 자료에서는 혈중의 그렐린의 농도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그렐린이라는 물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위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그렐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나의 배고픔을 촉진해주는 공복감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그렐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렐린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렐린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공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섭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급하게 섭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렐린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음식을 급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건강상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높이 올라간 혈당이 혈관을 쫙쫙쫙쫙 긁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체에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아이를 분비하게 됩니다. 급하게 많이.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신체에서 뭔가 과도하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혈중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세 번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당은 세포에서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지만 일부는 쓰지 않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죠. 또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렙틴이라는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렙틴이라는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분비가 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포만감을 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렙틴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고 그 렙틴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혈중의 렙틴의 농도를 보게 되면 비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렙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렙틴의 농도가 높으면 포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만하신 분들 보게 되면 먹어도 배고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얘기 아니야?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뭔가 과도하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렙틴의 농도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렙틴도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저항성에 걸리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렙틴이 많아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의사분들,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그 분들이 고쳐야 될 첫 번째는 렙틴의 저항성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리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저 그렐린이라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렐린. 그런데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그 그렐린의 분비를 낮추면서 공복감을 낮춰주고 포만감을 늘릴 수 있다라고 최근 들어 단백질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식사량 조절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로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앙일보 헬스나 조선일보 헬스에서 단백질 얘기를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니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이 그렐린의 문제가 렙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정리를 해보면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이꼬르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백질 이꼬르 이 아미노산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라고 하면 근육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운동하지 않아, 근육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단백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백질 중에서 근육과 관련이 있는 아미노산을 저 맨 위에 있는 발린과 류신과 이소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발린과 류신과 이소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단지 근육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피로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단백질이란 영양소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활력을 위한 영양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군과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가셔서 좀 영양제 좀 놔주세요. 그럼 링거 이렇게 맞으시잖아요. 그 링거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몸을 좀 좋아지고 싶어요. 좀 비싼 영양제 좀 놔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아미노산 플러스해서 노란색 링거가 들어오게 돼요. 그 노란색이 뭘까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이 노란색 색소를 띠기 때문에 비타민 B군. 또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신. 라이신은 성장 호르몬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숙면을 취해줘야지 돼. 숙면. 운동을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 근데 정작 그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라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연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 인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지 만들어져요. 관절에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인트 가드뿐만 아니라 그 관절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적극적으로 섭취가 돼야지만 연골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진시켜준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컬어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다. 비지터래요. 잠깐 있다 가는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전체 우리 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장이 안 좋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후에 장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뉴트라이트 신뢰가 가니까 다른 제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추천해 달래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만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식생활이 변화된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중단한다라고 해도 저는 말렸을 겁니다. 근데 식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중단해? 그렇다면 많은 문헌자를 봤을 때에는 이전에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헌자를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한 이후에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장의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단한 이후에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나그네다. 항상 그 나그네가 떠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나그네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식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에 살아있는 생명체, 장에 함께 들어오는 식생활 중에 색소나 과당, 의약품 등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장내 전반적인 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꾸준하게 내 아이 장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많은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적절한 대우를 해주시나요?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가치 있게 내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인테스트 플러스 7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보장균수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보장균수. 이 보장균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제품들은 투입균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00, 3,000, 4,000 직구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뉴트라이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보장균수, 유통기간 내에 그 균수를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서 50억 균이 있는 이뮤니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 내에 50억 균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통기간 내에 그 균수를 보장해줘? 사람도 언제 죽을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생물을 보장해줘?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유통기간 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내가 좀 더 표시량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리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ABC 가게 되면 노상 주차장에 제품 넣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이거든요. 그 안에서 차 온도가 60에서 70도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지 못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네. 생활습관 성형의 중요성 정리만 한번 쭉 해볼게요. 왜 굿모닝이 중요한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틴과 프로바이오틱스가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건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성장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문헌자를 찾아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또 신체 내적으로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내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뭐 얘기 들었지만 저는 70년대 중반, 90년대 학번이에요. 중반 학번이에요. 제 키가 183이에요. 키가 183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키가 1학년 때 키가 183이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서울에서 그 당시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젊은 직원들은 모르더라고요. 왜 지하철에 에어컨이 왜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1, 2, 3, 4, 5선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이게 지하철을 타게 되면 저는 키가 이제 좀 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높은 공기를 쐬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좀 땀 흘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하철 출근할 때 타게 되면 요즘 아이들 키가 다 저보다 커요. 머리가 이렇게 와요. 낮은 공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출근할 때 많이 느끼는데 참 특이하게 요즘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립니다. 되게 힘들어한다. 이게 다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체력장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체력장 20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하고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 체력장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이 시켰어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점수가 높았을까? 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로 나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신체의 내실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운동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 공부를 위해서 겉모닝 함께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얘기 들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당연히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진시켜준다. 또 단백질 자체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혈당 관리, 인슐린과 렙틴에 대해서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렙틴의 저항성을 먼저 생각하시고 렙틴의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체 내의 체지방을 제거하는 것, 운동하는 것, 또 운동할 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동성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굿모닝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게 되면 근력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골격근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격근은 어떤 근육이에요? 뼈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이동성의 자유를 담보해 주는 게 바로 골격근입니다. 근데 신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요. 골격근 외에 대표적인 근육이 어떤 근육이에요? 평활근이에요. 평활근이 어디서 역할을 수행해요? 평활근은 소화기 주변에서 소화기를 움직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치킨을 막 3마리, 4마리 먹어도 괜찮은데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소화 물질의 분비도 떨어지는 게 있겠지만 평활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골격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신체에는 백근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적근과 백근. 백근으로 구성된 아이가 있어요. 백근으로. 성대. 어렸을 땐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불러도 목이 쉬지 않았어. 요즘엔 근데 아이에게 소리 한번 질러도 목이 쉬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백근의 수준도 떨어지게 됩니다. 단지 근육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근감소증만 얘기하니까 그냥 이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예요. 성대, 횡격막, 혈관 다
모든 요소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연령대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뉴트리라이트의 단백질 제품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 제품,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편적인 제품이 이 밸런스 유딘 365 제품과 이뮤니티 제품이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에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 브랜드가 어떠한 균주를, 글자가 안 보이네요. 어떤 균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보편적인 두 가지 제품의 균주가 전혀 다른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 밸런스 위딘 365를 섭취하면서 좋은 제품이에요. 만족감을 느꼈어. 근데 좀 더 나은 만족감을 찾고 싶어. 다른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제품을 섭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균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같은 브랜드 산하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균주가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 그리고 그 브랜드에는 빨간 통 말고도 파란 통도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는 또 노란 통도 있어요. 제품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산균 제품으로 가격이 다 달라요. 참 신기한 게 세 가지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동일한 균주와 동일한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 가격이 또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만일에 빨간 통을 섭취한 다음에 속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파란 통으로 넘어가 라고 하게 되면 균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함량과 기준주가 다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균주로 다른 배합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고요. 이번에 굿모닝에 바로 이 기본을 지킨 제품 을 바탕으로 프로모션이 9월 달부터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굿모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너 헬스케어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더불어서 피부 건강을 위한 히아루론산 제품, 하이드라 액티브 제품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칼로리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여성 건강을 위한 W 제품과 더불어서 기본 프로틴 제품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굿모닝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굿모닝을 이렇게 얘기죠. 굿모닝 건강과 비즈니스를 담는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굿모닝과 더불어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 9월 새로운 회계연도에 많은 성과는 물론이고요. 건강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